재개발연구회라는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중개사 대상으로 거래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 물론 이제 투자자도 같은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했어요. 네, 오래 했고, 그거 말고 원래 하는 일은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거든요. 엔지니어링. 네, 재개발이 되려면 건축 설계,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네. 지어지기 전에 도시 설계를 먼저 해야 돼요. 도시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건축 설계가 이루어져요. 아, 동네를 일단 그래서 먼저 재구성하고. 여기를 이제 뭐 수돗물, 뭐 전기, 뭐 교통, 뭐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서, 그럼 이제 여기 구역 지정을 해도 되겠다. 구역 지정을 하려면은 뭐 여기 좀 도로를 좀 넓혀야겠네. 아니면은 뭐 전기를 좀 더 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좀 더 내야겠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도시 설계라고 부르는데 그게 엔지니어링이라고 보통 우리끼리 얘기를 해요. 그 도시 설계 업체 중에서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한 150개 정도 있어요. 네,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도시미래라고 하는 회사에 제가 이제 정비사업 부분에 본부장 역할을 지금 제가 맡고 있습니다. 재개발 되려면 이제 구역 지정부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도시 설계가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동의서를 걷고 하는 작업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제 2003년도 이전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집의 가격이 만약에 뭐 5억인데 인근 지역 시세가, 근데 이게 재개발 지역이다 그러면 9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은 이제 프랜카드를 걸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가짜로, 그래서 재개발 되는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화가 짓을 하는 거죠. 아, 뭐 동의서도 걷는 척도 하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라는 요 용어 자체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려면 그러면은 반드시 구청의 승인을 받고 그러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요 또 전 단계가 생겨난 거예요. 앞단을.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보통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추진준비위원회. 아. 네. 이거는 약간 좀 불법은 아닌데 편법적인 편법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야지만 추진할 수가 있는 게 맞고요. 저희는 밟아서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동의서를 거둘 때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동의서를 그냥 이렇게 걷죠.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청에 가서 동의서를 걷겠습니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사업 계획서가 이제 저희끼리는 거의 완성도가 한 90%.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도시 설계, 건축 설계, 그런 이제 90%의 왁구를 다 짠 다음에, 그러니까 조합원 한 명이 분담금을 얼마를 낼 것이다. 일반 분양이 몇 개다. 이걸 다 왁구를 다 짜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실제 액션이 갈 때는 약간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한 90%의 완성도를 가지고 그걸 이제 구청에 제출을 해요. 그럼 구청에서 본인들이 프린트를 해서 동의서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요. 아. 예. 그거를 이제 연번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다가만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화가들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받는 거는 그건 다 화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꿀팁이다. 네. 근데 이제 뭐가 또 있냐면, 동의서를 걷는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그래도 구청에서 뭐 100% 완성도는 아니지만 90%의 느낌으로 검토를 했을 거잖아요. 네. 뭐 정비 기반 시설이라든가 어떤 도시 설계의 전반적인 플랜이라든가 이걸 다 했을 건데, 이제 그걸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도장을 찍어줬겠죠. 그걸 이제 구청장 도장이 들어가요. 찍어주게 돼 있는데, 근데 요 전 단계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동네 재개발이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좀 재개발을 해달라고 용어가 좀 많이 나눠지는데, 요구할 수가 있고 요청할 수가 있고 제안할 수가 있거든요. 요 세 가지가 좀 이쪽 업계에서는 되게 예민한 단어예요. 요청은 뭐냐면 여긴 재개발 무조건 해야 돼. 막 집이 막 무너져 막. 그러면 야, 좀 해내 하는 게 요구. 내 권리를 달라. 그게 아니고 이제 요청은 좀 제발 좀 해줘. 제안은 뭐냐면 그림을 그려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개발되게 해줘라고 서울시한테 해줘 부탁하면 서울시가 그럼 해줄게. 한번 검토해볼까 이거고, 제안은 내가 검토를 대신 해줄게, 해주지 말지 결정해줘 이거예요. 아, 완전 세 개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제 신통이 제안이에요. 그래서 그 제안할 때는 현행 법령에서는 구청장 도장을 받는 그걸 연번이라고 부르는데, 연번이 없어요. 지금 현재 법령에서는. 법에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그 법에 동의서를 거둘 때는 구청장 승인 하에 뭐 동의서를 거둬라. 뭐 이런 양식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신통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신통은 오세훈 씨 작품이잖아요. 네. 이건 법이 아니잖아. 서울시 자체 사업이잖아요. 조례는 없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넣어놔야 되는데, 네. 조례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서울시 자체적으로 그냥 번호 부여라는 걸 하고 있어요.
번호부요. 네, 이게 연번부여가 아니고 연번부여는 법정 명칭이고 번호부여. 그래서 내가 신통을 하면 주민들한테 하자고 할 테니까 동의서를 거둘 테니까 서울시가 번호를 좀 매겨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동의서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진짜 화가예요. 현장에 가면 생각보다 몰라요, 사람들이. 아주 몰라요. 제가 지금 청파동에 지금 동의서 받고 있는데 네. 바로 앞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래도 뭐 구청에서 서류도 받고 뭐 도시설계 자료도 있고 뭐 건축설계 자료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딱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추진준비위원회는 네, 추진준비위원회인데 그냥 간판만 있어. 서류도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만. 껍데기만. 그게 한 3년 있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지난달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빌라를 다 판 거죠. 다 팔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빌라업자들이 이제 빌라를 하나 지어서 팔면은 뭐 한 몇십억이 남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무실 하나 유지하는 게 월세 뭐 한 150 이렇게 내도 뭐 1년 유지하면 한 2천. 그러면 2년 유지하면 한 4천이잖아요. 네. 빌라 파는 거에 비하면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 그거는 약간 사기에 가깝고 그거는 좀 잘못된 행태고. 그래서 계속해서 법령에서는 이제 절차를 이제 추진위원회도 승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앞단계 추진준비위원회라고 하는 이상한 게 나온 거고. 동의서도 니들끼리 프린트해가지고 걷지 마.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다 도장 받고 해. 그런데 이제 서울시 사업은 이제 법령을 안 만들어주니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야, 번호부여라도 받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는데,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안 넣어질 것 같아요. 물론 법으로 가면 제일 좋죠.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뭐 국토부가 막 전격적으로 밀어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아주 전략적인 사업이 아닌 이상. 그러다 보니까 법령까지 개정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인허가권자가 서울시니까 야, 너희들이 서류를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그건 제한이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서류가 아니면 난 이 제한도 안 받을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신통 같은 경우도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말고 또 재개발 사업이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통, 노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뭐 그 밖에 막 뭐 민간 복합도 있고 역세권 장기 전세, 역세권 활성화도 있거든요. 되게 많네요. 되게 많아요. 근데 부서가 달라요. 역세권 활성화는 부서명이 계속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게 도시 재창조과인가 그랬는데 재창조요? 네, 도시 재창조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업지역을 관리하는 과. 부서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또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 과는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그 동네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제 공공주택가가 있는데 공공주택가는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부서가 달라요. 이게 약간 주택부 부서고 이쪽은 약간 상업지를 관리하는 부서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인적 구성도 다르고 인적 구성이 다르니까 이제 서류를 내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역세권 활성화가 지금 아까 말씀했던 그런 화가들, 그러니까 뭐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민들한테서 이렇게 야, 우리 뭐 할 거야 프랜카드 걸고 하는 거에 지금 가장 큰 표적이 되고 있죠. 왜냐면 부서가 그걸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냥 제하소만 가지고만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가 지금 제가 보기엔 제일 심한 것 같고 저희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민설명회를 열어요. 주민설명회를 여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일반인들도 다 참석을 시켜요. 근데 저희는 주민설명회 열 때 조합원들 아니면 참석 안 시키거든요. 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추첨해서 그만 돈을 나눠줬어. 실제로. 한 2개월 전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빌라가 다 팔려버렸어. 플랜카드의 발전된 버전인 거죠. 네. 주민설명회를 열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재개발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고가 잘 안 터져요. 그래요? 왜 안 터지냐면 물딱지를 파는 사람들도 물딱지인지 알고 팔아요. 근데 물딱지가 밝혀지려면 관리처분이라는 절차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지역이 거기까지 가는데 안 갈 수도 있고 가는데 한 10년 걸려. 그러니까 사고가 안 터지는 거예요. 사고가 밝혀지지 않는 거지. 예.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뭐 단서조항 잘 거는 방법, 어떤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중개사 대상으로 2003년도부터 수업을 해오다가 제가 6년도에 뉴타운 신문을 발간했었어요. 그거 하면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들어와서 하다가 저는 중개나 이제 이런 쪽은 제가 관여하지 않거든요. 저희 중개사님들이 이제 그런 거 하고 있으면은 이제 좀 주의하는 거. 그런 교육이 이제 제 사업의 한 파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도시설계 파트랑 같이 해서 현장의 조합원들 대상, 토지 등 소유자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사업이 되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제 또 역할이죠. 정비사업 파트는 지금 저희가 현재 용산 청파동에 2군데 동서가 갖고 있고요. 네. 아까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오픈하지 못하는 지역 한 2군데 정도를 지금 더 동서 거둘 준비 중이고 기존의 한 현장들은 한 6, 7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대표님 네. 따라가면 돈 벌겠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예민한 게 뭐가 있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10명이 있어요, 조합원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아니죠. 조합이 결성이 안 됐으니까. 네.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하고 4명이 반대를 해. 그러면
재개발은 보통 4분의 3이니까 이제 75%잖아요. 75%. 그러면 60%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현장이 재개발되는 방법은 뭐냐면 이 4명 거를 땅을 사서 동의자 수를 높여버리면 돼요. 또 하나 방법은 4명 거를 사서 뭐 신축을 하든 뭐 다가구 쪼개기를 하든 뭐 지분 쪼개기를 하든 쪼개서 그 4명께 8명께 된 다음에 그거를 재개발 원하는 사람한테 팔면 희석이 되죠. 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지분 쪼개기 업자들 나쁜 표현 아니에요. 예, 지금 그분들이 제가 추진할 때 동의자 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줘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그런 물건이 요 4개로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늘어나. 그럼 이제 노후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 전에는 노후도가 이제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세장형, 부정형 요게 중에서 2개 이상이었었어요. 노후도가 필수 요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2010년도 전에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노후도를 필수 요건으로 놓고 나머지를 보충 요건으로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도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을 추진한다. 근데 추진하는 게 소문난다. 그래서 이제 뭐 투자자들은 괜찮은데 쪼개기 업자들이 들어온다. 한두 명은 저한테 도움이 돼요. 희석시켜주니까. 네, 근데 많아진다. 세포 분열하듯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많아진다. 네. 이게 돈을 벌면 자랑질을 하잖아요, 다들. 네. 그럼 이 사람이 자랑하면 또 옆에 사람이 또 들어오지. 네. 또 들어오고 그러면은 자랑한다. 그러면은 우르르 들어온다. 그러면 꽝 되는데 꽝 될 때 욕은 누가 먹느냐? 제가 먹어요. 이 사람들은 욕을 안 먹어. 왜냐면 팔고 나가거든. 저는 왜 욕을 먹냐면, 저 사람이 그래도 재개발 오래 했다고 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기 추진하나 보다. 들어갔는데 추진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욕은 제가 먹는 거예요. 추진위까지 이렇게 딱 해줘야 되는데. 그럼 못 넘어가는 거죠. 구청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요. 노후도 요건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참, 어느 지역을, 사실 그래요. 이게 돈 되는 정보라는 게 유튜브에 이렇게 있다. 이게 사실 정보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이건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만. 그렇죠. 합니다만 진짜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정보란 어느 순간 대중화되는 순간 그거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재개발이 똑같아요. 이게 몇몇이서 알아서 한 지역을 잘 동의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원래 토지 등 소유자도 좋고 저도 좋고 이렇게 잘 가면 좋은데 이게 막 갑자기 유튜브나 이런 데 막 빵 떠가지고 너도 나도 막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꽝. 그런 지역이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그러면? 어느 누구. 있죠. 뭐 대형 유튜버가 뭐 어디 냄새를 맡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건 욕먹죠, 잘못하면. 해집어 놓는다든지 뭐 그런. 무지 많았죠. 무지 많았지만 이건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욕먹을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네. 제가 예전에 노후 지역을 추진하려고 정말 동의서를 하나하나 걷고 있는 중에 진짜 한 땀 한 땀 걷고 있는 중에 그때 당시는 유튜브가 이렇게 발전하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이제 방송. TV 방송. 네. 뭐 RTN, 네. SEN 뭐 이런 방송. 그 방송 전문가들이 제가 아는 전문가만 한 5팀, 제가 모르는 전문가까지 해서 10팀이 들어와서 한 동네에 20동을 지어버리니까 이 조합원 숫자가 갑자기 800명에서 900명, 1000명, 1100명, 1200명 가버리고 노후도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 현장은 지금도 깨져 있는 상태고요, 노후도가. 지금 현행 법령에서 노후도를 맞추려면 앞으로 12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어느 지역인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와. 그래서 그런 현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버를 할 때 저는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네. 이제 어떤 지식을 알려드리는 교육을 하는데 그건 이제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느 지역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잘못 소문 나서 이게 확 다 지분 쪼개기로 그냥 끝나버릴까봐. 뭐 그런 데 많잖아요.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도 지금 모아타운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 아슬아슬하거든요. 거기 지금 많이 했잖아요, 투자. 근데 워낙에 입지가 깡패니까. 그런데 노후도 요건에서는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워낙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아마도 노후도는 좀 더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한계가 있죠, 그것도. 지금 현재 노후도를 가장 강력하게 보는 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은 50% 무조건 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못 건드려요.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온 문감복합 같은 경우가 지방 조례에서 40%까지로 떨어진 데가 있긴 있어요, 노후도를. 근데 그건 이제 지방 얘기고, 제가 보기엔 서울은 아마 50% 이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고 60%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노후도를 봐주는 요건이. 웬만한 지역들 중에서 이제 신축이 많이 늘어난다. 이제 그런 지역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재개발 시장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재개발 시장의 끝은 아파트죠. 네. 아파트인데 이제 점점 아파트화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제 눈에 보기에는 어느 단계부터는 저는 아파트로 보여져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라고 보거든요. 이때부터는 모든 게 다 숫자로 나와 있고 거의 이제 99% 픽스가 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없는 아파트지만 그래도 이제 뭐 모든 숫자나 계획은 다 픽스가 돼버린. 그래서 저는 관리처분 이후부터는 재개발로 안 보고. 네.
그건 그냥 아파트로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건 아파트고. 네.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이제 아주 위험 요소가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재개발이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단계는 이제 초초기, 지금 말씀드렸던 동선을 이제 막 건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민들도 아직 이 동네가 재개발인 지역인지 몰라.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재개발하면 어때? 아이 뭐 그 동네, 우리 동네 벌써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안 돼. 뭐 주민들조차도 그런 되겠어? 네,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데를 저희는 하죠. 만들죠. 그러면 처음에는 의심들을 하는데 저희가 만들고 나면 고마워해요. 저희끼리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이제 산타크로스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자산 가치를 높여줬으니까 양말에 돈 준 거 다름없죠. 그런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초기 지역을 재개발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남 3 이렇게 뭔가 네이밍이 된 지역들의 재개발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니까 아파트 시장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제가 생각하는 재개발 시장은 이제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는 거꾸로 위험해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가 물딱지가 제일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확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한 단계는 관리처분이고 조합설립인가부터 관리처분까지가 물딱지가 제일 많이 생성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 소유권이 분리되거나 합해지거나 그런 이렇게 좀 불법적인 행위들이 요때 제일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 물건이 제일 많이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요때는 또 오히려 거꾸로 위험하고 아시겠지만 뭐 투기 가해주라든가 이런 때는 또 조합설인가 거래가 또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조합설인가 이유는 위험한 케이스가 많고요. 그 전 단계가 이제 불확실성 단계니까 좋은 단계인데 이게 좀 경기가 안 좋거나 할 때는 이 위험성에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좋거든요. 아파트 시장이 너무 좋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그때는 요 시장이 살아나요. 이 초기 시장이. 그리고 요 초기 시장의 더 초기가 이제 초초기죠. 이제 동의서 걷는 단계. 네. 동의서를 걷고 이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합 설립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단계가 이제 재개발 지역, 지금 뭐 자양 신통 같은 경우 그런 지역들인데 요 시장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되게 핫해요. 핫한데 유튜브 역할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튜버 중에서도 워낙에 홍보력이 센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지역을 많이 띄우니까 그런 시장들은 지금 거의 이제 신축 빌라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는데 뭐 거의 제가 보기엔 없어서 못 파는 정도. 네. 신축 빌라가 많이 거래가 되니까 거기에 공급원이 될 수 있는 토지 시장도 같이 올라. 네. 그래서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더 앞단이니까. 왜냐면 그걸 사야 이제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이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평당 한 8천? 평당 8천.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일반적인 그냥 토지 시장이다. 그러면은 뭐 3정이면 한 3천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 보인다는 느낌이 여기 신축을 지으면은 재개발 입주권으로 팔릴 것 같다. 그럼 제가 보기엔 4,500이에요. 그러니까 한 거의 50%가 더 비싸요. 재개발 초초기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좋아요, 지금. 시장 전망이야 뭐 다들 각양각색이긴 한데 지금 기준으로는 뭐 10명 중에 8명이 아파트 시장 기준으로 굉장히 좀 좋게 보지 않습니까? 왜냐면 공급 부족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96년도에 시작했다고. 근데 96년도에 시작해서 엄청 이렇게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제가 미래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IMF 한번 있었죠. 서브프라임 있었죠. 이게 겪고 나서 보니까 카드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그 평균에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 어떤 사고방식이나.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른데 이 평균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별 의미가 없고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서울 아파트값 시장은 저는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 웬만해서는. 그다음에 그중에서 한강변 역세권은 더. 제가 2010년도에 매일경제신문사랑 한강변 역세권 투자지수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역세권 이렇게 톡톡톡 짚고 한강변 이렇게 짚어서 그 책이 나갔었는데 많이 팔렸어요. 지금은 안 팔리고 있는데 지금 절판됐죠, 지금. 근데 그때 많이 팔렸어요. 2010년도 옛날 얘기예요. 근데 15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 지역들이 지금 다 됐습니까?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네. 그걸 떠나서 가격은 지금 그때에 비해서 최소 5배.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디로 갈 거다,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는 모르겠지만 그냥 평균 말고 A급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특히 서울 중에서도 용산, 한강변처럼 이렇게 1급지, 2급지 정도는 저는 웬만해서는 망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좀 봐요. 앞으로 길게 보면 한 5년. 제가 지금 추진하는 지역들도 제가 이제 개발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역세권 관련된 개발 사업이거든요. 왜 그게 가장 관심 있어요? 용적률을 많이 주고 그리고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종을 한 단계씩 올려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청파동 하고 있는 데가
2종, 3종 있는데 얘를 준주가 3종까지 올려줘서 조합원이 작아요. 저희 현장이. 숙대 입구에 올라가는 게 조그만 현장인데 그 현장은 끝났으니까 그쪽 가지 마시고 거긴 물건도 없어요. 근데 그 현장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숫자가 45명, 41명. 그래서 80명밖에 안 되는데 건립 가구 수가 500세대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당연히 120%, 130% 되고 용산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못 잡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한 14억 잡아놨거든요. 8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이 한 120% 나와요. 14억으로 낮게 잡아놨는데 낮게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 아시죠? 이게 높아져야지 같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은 워낙에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전 역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역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도심복합,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전세.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요 사업들 위주로 저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편이에요. 물탁지는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를 못 받는 현금 대상자 물건을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오해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물탁지는 그러면 아파트를 못 받으니까 조합원이 아닌 거냐? 조합원은 아닌 건 맞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현상도 있어요. 권리산정 기준을 벗어난 물건이 너무 많아. 권리산정 기준이 발표가 돼버렸어. 그런 물건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도 토지등 소유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 재개발이 안 돼. 그래서 해당 지역의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서류를 다 철회해버렸어요. 그냥. 철회해버리니까 원점으로 갔잖아요. 네. 원점으로 가니까 권리산정 기준이 지워졌어. 그럼 다시 추진해. 그럼 권리 선정에는 또 어떻게? 늦어지는 거죠. 아. 다 구제해 주려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네, 추진을 위해서. 그래서 물탁지는 토지등 소유자의 권리는 있지만 아파트 배정만 제외시키는 물건은 이제 보통 물탁지라고 불러요. 일반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네. 선수 말고요. 전문 영역 말고 재개발 물건을 찾을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비유를 한번 드리면 도박장에 갔어요. 포커를 나눠주는데 네. 또는 화투장을 나눠주는데 이걸 들고 나는 고스톱을 치는데 상대방은 직구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포커를 잡았긴 했는데 여기 세븐 포커를 하고 있는데 나는 훌라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이 같은 카드지만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이 얘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똑같은 재개발이지만 사업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룰이 달라요. 메커니즘이 다르고 아주 간단한 예로는 아파트 배정 기준이 달라요. 얘는 여기서 물딱지인데 여기서 아파트 받아.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네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은평 뉴타운이 재개발이었나요? 재개발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재개발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은평 뉴타운은 도시개발 사업이었어요. 은평 뉴타운은 법령 자체가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도정법,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양새는 화투 모양 같지만 얘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아파트 배정 기준이 도시개발법으로 배정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에서 아파트를 주는 기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은평뉴타운에 무슨 사고가 많았냐면 여기서는 아파트를 안 주는 물건인데 여기서는 아파트 주는 물건이니까 아파트 주는 물건인 줄 알고 산 거죠. 근데 아파트는 안 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딱 재개발 지역, 눈으로 봤을 때 재개발 지역이다. 이게 아니에요. 얘가 어떤 법령으로 움직이는지 그 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를 주는지 봐요. 그 법령 적용이 제일 첫 번째예요. 아. 이게 판단 포인트 첫 번째. 거기에 따라서 메커니즘이 다르니까 내가 카드를 뭐 내야 될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일단 카테고리가 뭔지를 확인해. 카테고리가 뭔지를 구분해야 돼요. 확인해야 예를 돼요. 들면 아이언 뉴타운 같은 경우에 아이언 뉴타운 이렇게 가면 여긴 재개발이었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재건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골목 하나로 물론 지금 다 입주했지만 근데 여기는 재개발 여기 재건축이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재개발로 보여. 다 똑같은 그럼 외관상 외관상 똑같으니까 거기는 빌라도 있고 뭐 다 외관상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게 재개발이고 이건 재건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건축에서는 뚜껑, 이제 우리끼리 보통 부르는 대지권이 없는 무허가 건물. 우리 재건축에서 아파트를 못 받아요. 재개발에서 받고. 근데 이 길 하나로 여기는 5억에 거래됐는데 여기는 아파트를 못 받는 물건이니까 2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아이언 뉴타운이니까 이거 사는 거죠. 근데 카테고리 분류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 표현, 그러니까 아파트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한 그것만 놓고 얘기했을 때도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많은 게 뭐냐면 노후도 요건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역세권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단의 블럭이 있으면은 이 블럭의 노후도 전체 노후도를 보고요. 그다음에 길가만 쭉 다 따내서 이 길가 노후도를 다시 봐요. 걔네들도 동의로 다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블럭별로도 봐요. 블럭별로도. 그러니까 이게 블럭이 이게 보통 이렇게 3m 도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보통. 네네네. 이 블럭별로도 노후도를 봐요. 요 블럭이 노후도가 깨졌으면 전체 노후도가 돼도 요 블럭을 빼버려. 아. 근데 역세권 활성화는 또 그게 없어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냥 재개발 이게 아니고 카테고리를 먼저 분류하고 그다음에 법 적용을 보고 그다음에 분석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예요. 근데 이게 잘 못하시죠 일반인들은. 네. 그 중개 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판단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입주권 나와요?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확인하지 않습니까?
조합 사무실도 가보고 보통 요 단에서 이제 확인이 이루어지는데 제 경험상 중개사님들이 물론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중개사님들이 일반인보다 더 모르는 경우를 전 오히려 많이 봐요. 이게 아파트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몰라. 예. 뭐 예를 들면 뭐 근생 같은 것도 용산에 근생 많거든요.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서 주거로 전환돼서 입주권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건 아파트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근데 그 기준을 좀 따져야 돼. 근데 제가 지금 용산에 있으니까 중개사님들한테 동의서를 거둘 때 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중개사님들이 몰라요. 근데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이건 좀 국가적인 어떤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저 개인적인 이익의 문제로 놓고 봤을 때 네.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번다. 네. 그래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이 댓글로 잡아주셨는데 권리 산정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네. 권리 산정 기준이 왜 또 중요하냐면 네.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날짜도 중요한데 네. 요 날짜 전에 이 물건의 상태가 더 중요해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이 몇 월 며칠 발표가 됐어. 그럼 요 날짜 전에 내가 이걸 취득하면 되는 건지, 이게 준공이 났으면 되는 건지, 이게 등기까지 있어야 되는 물건을 내가 취득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신속통합계획이나 도시정비용 재개발이나 주택정비용 재개발 범죄에 속하는 것들은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이 물건이 등기가 완성이 됐어야 돼요. 준공 나고 등기까지 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신축을 막 해. 지분 쪽 얘기할 목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막 해서 건축 대장이 나왔어. 등기가 나오기 전이야. 그 사이에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 발표됐어요. 얘는 다 물딱지예요. 구제가 안 돼요? 구제가 안 돼요. 근데 모아는 달라요. 모아는 건축 허가 이를 놓고 봐요. 그럼 이제 그런 물건을 권리산정 기준을, 그것도 이제 카테고리별로 또 날짜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네. 근데 그 물건이 완성된 물건이어서 안전해. 권리산정 기준일에 포함된 물건이에요. 문제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4080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3080은 또 달라요. 3080은 사는 것도 문제가 돼요. 이게 공공 복합사는 더 강화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그 이후에 산 것도 물딱지가 돼버려요. 용산에도 이제 그런 현장이 있는데, 이제 그게 또 이제 민복을 바뀐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받기 전이니까 이제 기존 법률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걔는 사고 팔면 안 되는 물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건 문제가 없어요. 아파트만 안 줄 뿐이야. 현금 보상해 주겠죠. 근데 그런 물건이 최근에 엄청 거래가 됐죠. 근데 왜 그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기준 자체도 다 다르네요. 근데 권리산정 기준일은 원래 법령 자체에 이게 77조에 있는 법령인데, 법령 자체에 그냥 사업장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업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놓고 있어요. 권리산정 기준일을 이제 그 사업장별로 발표를 할 때 그 이전 물건은 된다, 그 이후 물건은 된다라고 해놓고 이전 물건에 대한 속성을 정의를 내려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물건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권리의 완성을 등기고 어떤 현황의 완성을 대장으로 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거를 현황의 완성으로 보는 게 이제 저의 해석인데,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놓고 서울시 답변이 신통은 권리의 완성까지로 봐야 된다. 근데 모아는 현황의 완성 전이어도 된다. 왜 이게 두 개가 다르냐? 그분들 마음이죠. 뭐. 아니 뭐 논리도 없어요?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반대로 모아도 이제 등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해석이 애매해요, 약간 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정답은 그냥 단계적 구분보다는 그냥 쌀 때 사서 네. 비쌀 때 파는 게 답인데, 네. 쌀 때는 어떤 호재 이슈가 없을 때, 비쌀 때는 호재 이슈가 생길 때이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저처럼 호재가 없는 지역을 발굴해서 직접 주민들을 설득해서 호재를 만드는. 저희가요? 네. 전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안 되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너무 앞단 아닙니까, 그건?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추진을 한다는 사람들이 추진할 때 이게 잘 될 거냐 말 거냐. 판단.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단계도 빨리 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제가 이제 어느 지역을, 제가 이제 청파동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현장은 지금 동의서 다 거뒀으니까 거기 이제 지분 쪽 얘기도 안 돼요. 이제 물건도 없고. 이제 그런 지역들은 제가 가서 제가 거의 한 4, 5개월을 막 계속 돌아다녔어요. 뭘 보냐면 이 동네 주민들이 동의서 낼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간단해요. 장사가 잘 되면 안 내요. 안 내요. 네, 장사가 안 되면 낼 수밖에 없는. 빨리 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가봤더니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거 당연히 없고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가게가 계속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지역들인데, 제가 이제 1구역 동의서 다 갖고 나서 이제 2구역을 딱 갔는데, 2구역 갔더니 하숙집이 이제 숙대가 있으니까 하숙집이 한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하숙을 물어봤더니 방 개수가 이제 등기부등본 다 나오니까 등기부등본 띄워서 곱하기를 해봤더니 한 달에 한 1,200에서 많이 났더니 한 1,500 정도까지 월세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반대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집이 몇 집인가를 봤더니 그 집이 3집이에요. 그런데 소규모 재개발은,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은 동일이 80%인데 이제 법령이 얼마 전에 통과됐어요. 75% 떨어졌거든요. 80%면 40명 중에 80%면 20%가 동의하면 8명이죠, 8명. 네. 8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8명이 안 되는 걸 봐야 되는데 하숙집이 3집인데 한 집은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2집이 반대할 것 같아. 그 숫자가 넘어서는 곳들은 저는 웬만하면 그런 지역은 안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개인 플레이 하는 게 낫다. 전체적인 플레이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 니즈보다 개별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낫다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그건 단계고 못 떠나서 안 돼요, 개발이. 저희도 안 들어가요. 추진하러 안 들어가. 그래서 뭐 단계가 뭐 공식처럼 어떤 단계가 있으면 뭐 몇 년 지나면 자동방 어떤 단계가 되고 또 몇 년 지나면 자동방 어떤 단계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합의를 해야지 단계를 넘어가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민 동의율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주민 동의율들이 개인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안 되니까 그걸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단계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단계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관리처분까지 몇 년 걸려요? 제가 여지껏 엄청나게 많은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해왔을 거잖아요. 96년도부터니까. 네. 근데 어떤 현장은 관리처분까지 2년 걸린 데도 있고 어떤 현장은 지금 20년째 안 되는 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 저는 이 현장이 관리처분 받으려면 몇 년 걸려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뭐라고 했었냐면 그거는 저의 마음이 아니고 주민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많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네. 지금 구역 그 아실로만 봐도 막 엄청 복잡복잡한데 네. 아 괜찮다. 아 이런 구역 있으세요?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무조건 지금은 무조건 저는 한강변 역세권 이 답이라고 봐요. 근데 역세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역세권이. 엄청 많던데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한 역세권은 실시 계획이 떨어진 예정역도 포함이에요. 여기 계획된 곳도 포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 지형이 가능한 지역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뭐 노후도 요건이나 뭐 이렇게 기타 등등. 근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역세권을 가장 빨리 개발해 주려고 법령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복합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500m 안쪽,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게 250m 안쪽, 역세권 활성화는 350m 안쪽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 위주로 봐야 되는데 그 역이 지금 뭐 기존 역이 한 300군데 가까이 된다면 예정역도 포함이니까 그 예정역 위주로 아마 이렇게 다녀보시면 제가 보기엔 숨은 진주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서울에 이만큼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네. 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근데 물론 대단위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숨어있는 500세대, 700세대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조합원이 한 100명에서 200명 있는 현장들은 제가 보기에 제가 최근에 검토한 지역만 80군데가 넘어요. 서울이요? 서울의 역세권만. 80군데요? 네. 신규. 아직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동네. 제가 새롭게 뽑은 데만. 그만큼 생각보다 서울이 넓다는 거죠. 뭐 용산이다. 그러면은 뭐 용산,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숨은 현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건을 잘 따지셔야겠죠. 그 요건은. 요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법령에 따라서 역세권 장기전세냐, 민간복합이냐,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이냐에 따라서 잘 따지셔야겠죠.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장난 아니네요, 이거. 근데 이제 법령 공부가 딱 두 가지로 귀결돼요. 지금 세 가지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거 재개발을 다루고 있는 법. 도정법. 네. 근데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 네. 이거 빈집법이라 보통 부르는데 이건 이제 모아타운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올해 새롭게 나온 법이 있어요. 도심복합특례법. 뭐 처음 들어보는 네, 이거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 이제 앞으로 화두가 될 거예요. 도심복합. 도심복합특별법이라고. 네. 이걸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민간복합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민간복. 왜 그러냐면 공공복합이 있었잖아요. 네. 3080. 네. 이거의 민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 체계나 혜택은 다 똑같아. 근데 이제 국가가 뺏어가는 게 아니고 민간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간복합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왜 좋냐면 동의율이 60%예요. 낮네요. 네. 60%면 진행이 돼요. 3분의 2도 아니고 60%. 네. 3분의 2인가? 3분의 2. 66. 3분의 2. 66.6.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동의서를 걷어보니까 한 5%에서 75%요 사이가 가장 간들간들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민간복합은 66이니까 좀 빠르죠. 그리고 역세권에서만 가능해요. 간선도로 깨야 되고. 아마 이게 올해 내년에 아마 주사업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역세권은 어느 정도까지가 역세권이에요? 민간복합은 500m. 500m. 네.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재개발은 250m. 근데 한시적으로 350m. 역세권 활성화는 350m. 장기전세는 250m 1차, 500m 2차. 근데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데 역세권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250m, 500m를 하고 있는데 각각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250m는 250m 안에 끼리 사업을 하나 할 수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2차 역세권 끼리 할 수 있어요. 같이는 안 돼요. 같이 안 돼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같이 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은 돼 있는데 지금 유튜브나 네이버에 막 검색해 보시면 역세권 장기전세 500m 안으로 이렇게 그러는 데도 많아요. 통으로? 네, 통으로. 화가들이. 이거는 이제 도시 설계를 몰라서 하시는 분들인 거고. 현재는
이것도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는 역세권 활성화는 가능해요. 묶어서. 근데 역세권 장기전세는 각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용적률 체계가 다르니까 그 체계를 썩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마포구 한강변 모아타운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갈까요? 제 사무실이 그 합정역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합정역에 있는데 그 뒤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이 추진하다가 또 다른 아시는 분이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말하기가 좀 근데 뭐 추진하다가 다시 추진한다는 뜻이 아니요. 어떤 한 분이 추진하시다가 손을 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분이 또 추진하시는데 구역이 많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도 모아타운인데 근데 거기가 좀 약간 좀 위치가 워낙 또 거기도 마찬가지죠.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까 잠깐 영상을 찍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저희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궁금하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업계 오래 있다 보니까 네. 뭐 시행사, 시공사 뭐 이런 분들 많이 알잖아요. 정비업체, 도시설계업체들도 많이 알고 하니까 네. 다들 한 군데씩 어딘가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다고 얘기하면 제가 정답도 아닌데 이제 그분들도 싫어하기도 하고. 참고만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제가 보기엔 네. 거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변 역세권 중에서 A급 지역인 거는 확실하죠. 예전에 오세훈 시장을 저는 이제 둘로 구분하는데 둘로요? 예, 옛날 전 오세훈? 그리고 지금 현 오세훈? 전 오세훈은 네. 전 오세훈은 저는 이제 눈빛이 바뀌기 전에 오세훈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 눈빛이 바뀌어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 그 급식 나기 전에. 네. 근데 그때 눈빛이 바뀌기 전에 그때 한강변 개발 사업 지역을 이제 세 개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략, 그다음에 유도, 또 뭐였더라? 또 뭐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합정동은 뭐 언젠가는 이제 대지역인 거는 맞는데, 이건 모아타운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동의서를 걷는 입장에서, 동의서 열심히 걷었어요. 열심히 걷어가지고, 한 현장을 대장을 한 명 만들어 놨어요. 그럼 조합장이죠, 그분이. 이분 같이 이렇게 일해 나가는 거, 막 조합원들 동의서 받고 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모아타운은 이런 사람들의 조직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거를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구심체를 하나 또 만들어야 돼요. 아, 맞아요. 건축협정.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조합 하나 만들어서 의결해 가기도 쉽지 않은데 조합을 모아서 또 건축협정을 한다? 저는 이게 좀 쉽지 않지 않나. 사람들 생각을 모아서 의결해서 의결한 생각들끼리 또 모여서 다시 또 의결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아타운은 약간 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의결 구조 때문에 의견의 합치 구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합정동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합정동도 만약에 저기가 이제 그 모아타운이 아니고 대단위로 이렇게 뭔가 하나로 좀 굴러가는 사업지가 된다. 그럼 저는 되게 높게 보고요. 근데 모아타운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이해관계를 각자 이기심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잖아요. 재개발은 섞어버리면 제일 좋은 땅과 제일 나쁜 땅이 섞여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의결이잖아요. 그 안에서. 근데 모아는 제일 좋은 모아타운 안에 또 사업장이 여러 개로 나눠지니까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의 의결 구조가 있고 이것도 합치는 건축협정을 또 어떻게 맺어갈 거냐고요. 이건 조합을 운영해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현장이 조합원이 한 500명 또 한 현장이 조합원이 250명 현장이 있었는데 딱 중간에 경찰서랑 동사무소가 있었어요. 네. 이거를 철거했거든요. 다 구역이 파임이 돼서. 근데 이거 다시 지어줘야 돼 우리가 조합에서. 근데 이게 동시에 철거가 되니까 이게 누구 거냐. 물론 이제 경찰서는 이제 우리 쪽에 있었고 동사무소 이쪽에 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서하고 동사무소가 이쪽 구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구역계를 짜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구역도 내야 되고 비용을 이제 옮겨줬으니까 저쪽 구역도 내야 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러면은 뭐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는 뭐 7대 3이 맞는데 토지 등 소유자 숫자로 봤을 때는 5대 5가 맞고 뭐 6대 4가 맞고 이게 다른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야, 우리 주민이 몇 명이었고 니네 주민이 몇 명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 숫자가 없어진 것만큼 늘어난 것만큼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그 합치를 보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모아타운에 이제 그런 맹점이 하나 있는 거.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이 모아타운이 아니고 민간복합이라든가 이렇게 대단히 사업장으로 간다고 보면 제가 보기엔 무조건 A급. 그런데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시도해보지 않은, 완성해보지 않은, 시도는 했지만 완성해보지 않은 사업 방식으로 이게 어디만큼 갈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모아타운 중에서 제일 진도가 빠른 데는 그럼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르겠네요.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서. 아예 그 정도. 번동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관심 있다가 가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에 오세훈 씨가 이제 눈빛이 바뀌어서 막 했으니까. 네, 푸시를 했으니까. 근데 말고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쉽게는, 그러니까 진도라는 게 결국은 소규모 정비 사업을 모으는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이 법적인 명칭은 이제 관리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관리지역이 가려면 조합설 인계가 다 나야 돼요.
제가 지금 많이 못 봤네요. 어딘지 모르겠네요. 마포구 기준 사업성 떨어지는 모아타운인데 상권 꽤 있는 연남동 역세권 장기전세 어떤 게 나아? VS? 네. 어떤 것 중에 어떤 거냐? 네. 근데 연남동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동의율이 거쳐질까요? 저는 그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저희 그 동의서를 거두려고 저희가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또 이것도 그 토지성 소유자가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그 설명했다 오셔가지고 막 반대 의견을 엄청 피력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새마을금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새마을금고가 동의만 하면은 이제 가는 수순인데, 근데 이제 그 옆에 붙어 있는 이제 자잘한 것들이 같이 반대로 이렇게 몰아가면 이제 우리는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격도 많이 바뀌고 장사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끼리는 2, 3은 찬성이다라고 이제 체크했던 게 있는데,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뭐 한 달에 그래도 한 4,500 정도씩은 나오나 보더라고요, 월세가. 근데 뭐 그 정도 건물에 용산에 그 정도 섹터에 월세가 4,500이면 그렇게 뭐 좋은 컨디션은 아닌데, 근데 그분이 반대를 하시더라고. 근데 연남동이면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입지나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률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연남동은 지금 사업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역세권 장기전세. 역세권 장기전세면 아까 말씀드렸던 길가에 있는 걔만 동률을 달리 봐요, 또. 그러니까 전체 동의를 보고요. 그게 만족이 되더라도 또 길가의 동의를 또 따로 계산을 해요. 걔가 또 3분의 2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가에 있는 것들이 보통 다 상가들이니까 장사 잘 된다고. 그러니까 도화 역세권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 이제 동서를 이제 걷어가지고 구청에 넣었을 때 그 마포역, 그러니까 옛날 가든호텔, 홀데인 서울, 그 뒤편에 이렇게 넣었는데 빠꾸 맞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추진위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길가에 동의하는 건 넣고 동의 안 하는 거 빼고 해서 거기가 지금 톱니바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안 예쁘잖아요. 안 예쁜 걸 떠나서 진짜 완전 톱니바퀴예요. 네, 근데 그건 떠나서 도시계획이 안 그려지죠. 네, 뭐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 담장에 집 한 채. 네, 그건 제가 말이 안 되고 그거는 도시계획 심의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역세권 장기 전세가 아까 역세권 활성화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그 지역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분 쪼개기 업자분들의 어떤 이 되다 보니까 그림을 막 화가들처럼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봐야 될 건 뭐냐? 그 지역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지역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길가에 그 길가 건물들만 동의를 다시 산정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봐서 터무니없이 월세가 많이 나온다. 장사 잘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용산 추진할 때 몇 개월 동안 제가 계속 팔아드릴 수는 없고 장사 잘 되게 하면 안 되니까. 확인, 네. 체크. 네, 확인 체크. 계속 테이블 수가 몇 번 턴이 됐는지 그거 제가 다 체크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숙대는 방학 시즌이 또 있잖아요. 방학 때는 또 장사가 또 조용해요. 그러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동의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서 걷어보니까 주인들이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동네가 재개발될 줄 몰랐대요.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동네 재개발되는데 그러면 누가 여기 재개발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데는 안 돼요. 네, 이제 그런 데는 저희가 안 들어가요. 정비업체가 안 들어가요. 왜냐면 저희는 산타클로스가 되고 싶은데 가서 뭐 멱살 잡힐 일이 없거든.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년에 네.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시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재개발 리스크가 조금 있다, 조심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좀 네.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오면서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 중에서 이 재개발 시장이 가장 어려웠던 때가 이제 그 오세훈 씨가 눈빛이 바뀌기 전에, 네, 네. 딱 손을 놓는 순간, 네.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개발의 요건을 강화시켰고, 네. 지금은 이제 노후도 요건도 동별 요건이지만 오세훈 씨 이후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돼서는 이제 연면적 요건을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연면적으로 따지면은 노도가 거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재개발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면서 이제 재개발 시장이 안 좋아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죠. 저는 변수가 되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어떤 뭐 해외 변수나 뭐 우주 변수가 뭐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지 않겠죠. 해외 변수나 어떤 뭐 또 국내 변수 중에서 정치 변수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그 날씨에 비유하거든요. 날씨요? 예. 그냥 비가 오면 맞아야 되고 천둥 번개 치면 뭐 지진 해일 일어나면 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네. 우리가 물론 대응을 하고 예보해 주십시오. 예보는 해볼 필요가 있지만 예보.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예, 근데 이제 예측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 공급 물량이 너무 없다는 건 알잖아요. 네. 예, 근데 없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게 주택 공급이 1년에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통계적으로 한 50만 원씩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새롭게 공급해 줘야 되는 거를. 근데 이제 이게 새롭게 공급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주택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멸실하고 공급하는 거니까 숫자가 늘어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멸실하고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공급하는 게 10만 호인데 만약에 뭐 공급이 없었다 그동안 그러면 공급 물량이 주택 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어딘가가 10만 호가 슬럼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쌓여 적체가 된다는 얘기는 더 슬럼화되는 게 더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지금 그게 제가 보기엔 한계점이 왔어요. 너무 많이 늘어났고 슬럼화되는 속도가 그 슬럼화되는 속도는 이제 범죄율하고도 또 관계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회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치의 영역이라기보다 이거는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저는 재개발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뉴타운 사업을 이명박 씨가 했고 네. 그게 열린우리당에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복합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속통합기획도 이거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오세훈 씨 아닙니까? 오세훈 씨가 만든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토대는 박원순 씨가 만들었어요. 박원순 씨가 만들고 오세훈 씨가 살짝 색깔을 바꿨죠. 근데 그때는 공공주도용. 근데 이제 오세훈 씨가 재당선되면서 제 표현에 의하면 눈빛이 바뀌어서 와서는 이제 그걸 공공지원용으로 바꾼 건데 공공주도용의 플랜을 짠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 때의 신속통합계획에 밑그림이 먼저 그려졌다가 공공주도용으로 그럼 워드도 그쪽에서 먼저 났어요. 그때는 신속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빨리빨리 가겠다는 취지에서. 근데 그걸 이제 신속은 이제 오세훈 씨가 붙인 건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그게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는 방법론적인 차이고 뭔가 신속하게 명칭은 다르지만 뭔가 빨리 공급해줘야 되겠다는 거는 진보나 보수나 지금 제가 보기엔 똑같다는 거죠. 의지나 취지가. 그래서 저는 재개발 쪽은 이거는 뭐 물리적인 불가항력이라고 봐요. 정치적인 구조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공공이 확 커지기도 하고. 그건 있어요. 네. 누가 되냐에 따라서 공공의 주도성이 커지거나 민간의 주도성이 커지거나. 근데 공공의 주도성이 커지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080이 그 케이스잖아요. 네. 지적만 잔뜩 해놓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고. 이제 민간이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빵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많이 알려진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나는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먹이고 싶다가 아니고 나는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팔아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 욕심에서 맛있는 빵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재개발도 이게 누군가의 욕심이 껴야지 이게 개발이 되는 건데 이게 욕심을 배제하고 공공주도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주도는 하겠지만 진행은 더 이상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건 시행착오 또 겪으면 또 다시 또 제자리로 오겠죠 뭐. 근데 하여간 서울 시내에 낡은 집들의 물량들을 새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타이밍에 좀 속도가 늦다라는 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좀 해줘야 돼요. 다들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정치권도 인지하고 있다 봐요. 왜냐면 법령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아까 말씀드렸던 45명, 41명의 전체 500세대를 짓는데 요 45명의 80%니까 뭐 50명이나 잡으면 50명이 80%니까 58에 40명을 걷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38 이렇게 걷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법령이 뭐가 바뀌었냐면 75로 떨어졌어요. 동의율이. 그럼 5%가 또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럼 2명이 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는 다 거둔 거가 된 거죠. 끝났네요. 네, 끝났죠. 근데 그거 법령을 누가 통과시켰느냐, 누가 입법 제안을 했느냐, 민주당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정비사업법에 대해서 가구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75%, 소규모 재건축 70% 떨어뜨리는 그 법령을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 발의하고 나서 계엄 터졌고,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엊그저께 통과됐거든요. 네. 법령 통과됐고, 이제 대통령 그만 남았어요. 거부권 행사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거 지나면은 이제 시행이 될 건데, 내년 초에 시행이 될 건데, 근데 이제 그 법이 시행된다라는 게 그 취지는 다 아는데 이걸 누가 시작했느냐인데, 이건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는 민주당도 이제 그런 시장 논리를 이제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안 봐요. 비가 몇 %나 올라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강수 확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비가 오면 맞긴 해야 되나? 근데 우산 쓸 정도? 네, 뭐 그냥 폭삭 젖거나 이러지는 않을. 근데 이거는 저는 서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서울. 지방은 잘 모르겠어요. 서울은 저는 안심하고
투자에 임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희 회원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방송 전문가분들도 다 저랑 친하죠. 예, 친한데 이분들이 딱 나와서 막 설명을 딱 하니까 어떤 분이 반포에 빌라가 한 채 있는데 이 주소를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거 어떻게 사도 될까요? 이러시니까 이분이 그 집 너무 좋습니다. 사세요. 이러니까 사도 되겠죠? 저는 이게 뭐라고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빵집에 갔는데 빵 전문가가 있어요. 친구 중에.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내가 빵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야, 이 빵 어때? 사 먹어. 난 이런 대화로 들려요. 돈 있으면 빵 사 먹으라는 얘기지. 네. 이 지역이 어때요? 하는 질문은 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과정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게 문제입니까? 뭐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반포의 물건을 여기가 무슨 개발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동일이 몇 프로 정도 되는데 가격이 얼마에 나왔는데 어떨 것 같아? 이게 질문이지. 예, 그럼 제가 거기에 맞게 또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여기 어때요? 좋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야, 이 빵 어떠냐? 맛있어. 사 먹어. 이런 얘기를 하고 전 달리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막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질문도 되게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점집에서 하는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대화. 그래서 내가 무당이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이제 무당스러운 질문에 무당스러운 답변밖에 낼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그게 또 많은 유튜버나 또 많은 방송에서 먹히고 있으니까 네. 어떤 분이 이제 내가 이제 어디 사고 싶었고 근데 막 주변에서 막 말려. 근데 난 꼭 사고 싶어. 근데 내가 결정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내 마음속에는 사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넘어갔어. 그런데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봤어. 여기 어때요? 좋아요. 그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그 정도 효과? 근데 그 정도 효과로 이 부동산 시장의 이 험하죠. 이 즐거운, 돈 다이나믹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돈을 번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좀 더 구체적인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네. 예전에 용산에서 동부, 서부, 이촌동이 제일 1등이 될 거라 하셨는데 여전히 관점이 유효하신가요? 정치적 이슈도 있고 이래저래 복잡해서 궁금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네.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죠. 지금도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계속 신고가하고 있던데요. 서빙고 쪽에 가로수 정비사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 현장을 지금 제가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 서빙구역 바로 옆에 조그맣게 길다랗게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이 있는데 주민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맡게 될 것 같아요 아마. 확실하진 않고요. 지금 계약서 오고 가는 중인데 정비 사업체로 당연히 대한민국의 제일 1등 땅은 용산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물론 강남이 있긴 하지만 민족공원도 있고 이런 게 있다고 보면은 이제 한남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들. 네. 근데 그 주변 중에서 가장 센터가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이죠. 동빙고동, 서빙고동까지. 네. 그거는 기정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는 그런데 이제 주민들 동의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전 지금도 좋게 봐요. 창동 공공재개발 선정지역? 거기도 3080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3080이 지정은 많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산정 기준이 이슈. 그러니까 재개발은 거리산정 기준 이후에 물건을 거래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완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3080은 거래하는 것도 지금 태클을 걸어놓고 있으니까 소유자들의 아주 과도한 권리 침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대가 심하고 지정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어떤 소문이 도냐면 민간도시, 그러니까 도심복합특별법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민간복합법 우리끼리는 민간자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민복이라고 부르는데 그 민간복합법이 이제 올해 2월 달에 시행이 됐어요. 아직 서울시절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진행이 되면 3080이 이제 민간복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한간에 많아요. 그걸로 놓고 본다면 이제 좋게 풀릴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게 아니고 이제 국토부가 끝까지 지진다 그거를 난 이거 국가 사업으로 그냥 밀고 나갈 거야. 옛날 인천의 루원시티처럼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갈 거야 이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는 좀 불이익을 받고 거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사면 안 돼요. 물딱지니까. 근데 만약에 민간복합 돌아선다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호재가 생기는 거죠. 창동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내방 역세권 DH 방배 100m 근방의 투룸 빌라입니다. 20년 가지고 있으면 재개발 여지가 있을까요? 존치구역입니다. 존치구역이 뭐죠? 우문 현답 부탁드립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있는 현장인 것 같으네요.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면, 네.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른 존치 정비가 있고, 존치 관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존치 정비는, 여기 재개발 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드지 마. 근데 아직은 아니야. 이런 데 존치 정비고요. 존치 관리는 재개발 될 가능성이 높아. 건드려도 되긴 돼.
근데 재개발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이게 뉘앙스적인 차이예요. 이게 존치 가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뭐냐면 이거 좀 너무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각 땅마다의 용적률 체계를 우리가 종으로 표현해요. 종. 네. 용도 지역 지구제.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내 계획대로 한번 해봐.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그려졌다는 뜻은 적어도 저는 이제 개발이 되려면 이제 총 3가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한 가지 의지가 관의 의지, 두 번째 의지가 주민들의 의지, 네. 세 번째 의지가 시공사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시공이 안 들어오면 끝나거든. 네. 뭐 보증도 서야 되고 하니까.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는 뜻은 제 첫 번째 관의 의지는 있는 거예요. 뭘 하겠다라는 좀 뭔가 계획을 잡겠다는. 그것도 일반인들이 지구 단위 계획이 설립된 데는 재개발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 곳은 재개발이 더 쉽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대로만 그려주면 되니까. 네.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원하는 그 그림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도시 설계 파트에서 정비사 파트 맡고 있다고 하잖아요. 도시 설계가 하는 게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은 또 뭐냐면 각각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는 막을 수는 없지만 각각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전체 플레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전체 플레이를 유도하는 게 이렇게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지만 이렇게 보면 뭐죠? 재개발이죠. 네. 네. 그래서 재개발로 구역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의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짰다는 얘기는 재개발로 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 물론 또 지구 단위 계획도 되게 많이 나눠져요. 근데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개별 행위보다는 전체 행위로 이루어지기를 관에서 원하고 있다는 건 이제 첫 번째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시공사의 의지인데 그런 정도의 지역이면 시공사의 의지가 없을 리가 없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제가 있죠.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지. 예, 근데 그런 지역들에 저는 그 지역을 안 가봐서 몰라요. 아니, 모른다는 게 아니고 가봐야지 더 세밀하게 알 수가 있는데 막상 가서 봤더니 뭐 한 소유자가 무슨 뭐 중견기업의 회장이라든가 뭐 또 이렇게 또 땅 소유자가 막, 그러니까 재개발은 머릿수의 동의율도 있지만 면적의 동의율도 있거든요. 면적 동률에서 그게 안 돼버리면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체크만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지역이면 괜찮은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소유자들의 권리관계가 전체 동률과 면적 동률과 머릿수 동률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돼요. 네. 저는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은 다 1년짜리 수업을 받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우대빵 이제 수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좀 짧게 이제 이론 공부, 전 이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중에서 저는 1%의 영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보는데, 네. 이게 없으면 90% 노력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한 3주 정도는 이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네. 한 주 정도는 이제 현장을 가서, 네. 근데 그 현장은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추진한 현장이 되겠죠. 그런 현장들을 가서 이제 탐방도 가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우대빵 대표님하고 같이, 연구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현장 탐방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보니까 4주차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초기 지역을 건드니까 되도록이면 초초기 지역을 가서, 물론 안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을 가서 좀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타진하고 있는 중인 현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지역들 한번 같이 가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요. 가서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네. 현장에 나가서 설명해 주시는 거군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일정도 다 나와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 제가 넣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정보를 찾을 때 내가 지식을 알고 정보를 찾는 거랑 네. 그냥 저 사람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날 좀 줘라는 건 다른 거거든요. 네. 네,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튜브에 넘쳐나는 정보 같은 미끼들에 낚이지 마시고, 네. 네, 먼저 본인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현명한 지식을 쌓는 것에 그 다음에 해도 부동산 투자를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해도 제가 보기엔 안 늦어요. 1년이나 공부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될 수도 있어.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꾸준하게 이론책을 공부하라고 하니까 좀 약간 좀 뭐 이렇게 뭐 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돈 버는 공부를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의도나 목적이나 또는 이게 진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시기를. 제가 유튜브에 와서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게 하지만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이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니 괜찮습니다. 네, 유튜브 안에 이게 정보야?
이게 지식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좀 잘못된 것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본인 스스로가 이게 좀 걸러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네. 미끼처럼 보이는 영상들 많이 보이시겠네요. 너무 많아요. 예. 재개발 쪽에서도. 예, 그 화가도 많고. 아니, 플랜카드를 건다고 했잖아요. 저는 유튜브에 그런 것도 플랜카드의 또 변천이라고 보거든요. 유튜브가 플랜카드죠, 뭐. 근데 거기에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용적률 1000%. 여기는 추가 부담 금액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주민이 저한테 와서 여기를 정비사업체를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서울시도 들어가고 구청에 들어가서 이제 각종 이제 운영 기준이라든가 봤더니 용적률이 490%가 만땅이더라고. 그런데 유튜브가 1000%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그게. 너무 크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역세권 활성화 지역이었는데 역세권 활성화 운영 기준에 보면 1000% 예시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랑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진짜 용적률을 받아내는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거기는 이런 지역은 이렇게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건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걸 받기까지의 또 많은 액션이 필요해요. 뭐를 기부 체납을 해야 되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따져봤더니 490이 만땅인데 이제 그게 낚이는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부동산은 제가 보기엔 내 욕심에 돈을 벌기도 하고 내 욕심에 망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 욕심에 그냥 아무 정보나 그냥 덥석 물지 마시고 물고기가 돼가지고 그냥 덥석 물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해야겠죠. 네. 여담인데요. 네. 대표님은 그러면 외길 인생을 지금 22년째 네. 하고 계신 22살 때부터 하신 거죠? 네. 그러면 몇 년 되신 거죠? 딱 30년 됐네요. 네. 아, 30년. 네. 그러면은 다른 부동산 투자는 안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하죠. 왜 안 해요? 아, 궁금하네요. 많이 하죠. 네. 아, 그래요? 다른 것도 하세요? 재개발만 하시는 건 아니세요? 아파트 투자도 하고 재개발 투자도 하는데 제 물건에 지금 가지고 있는 비율은 거의 재개발이 한 90%예요. 아, 저희 회원들이나 저희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2006년도에 성수동을 제가 좀 삐 꽂혀가지고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한 2억대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제가 막 샀다가 팔고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때 지금은 전략점유 구역이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제 책에도 썼었어. 이런 지역이 재개발되면 좋겠다. 2006년도에 책에다 썼었는데 근데 거기 제가 사고 팔고 하면서 마지막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사고 팔고 돈을 버는 거야. 아 그냥 다 털어버린 털어버린 거죠. 돈을 많이 벌긴 벌었어요. 뭐 제가 한 2억대 사서 비싸게 팔고는 한 7억대 팔고 그랬으니까 지금 더 비싸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아무 생각도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디지라고 딱 봤더니 자양동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봤더니 이쪽은 한 7억 하는데 이쪽은 2억대 초반이더라고.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2018, 19년도에. 그래가지고 제가 몰빵이 들어갔죠. 저는 이제 계란을 이렇게 분산 투자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몰빵 투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자양동을 16개를 샀는데 16개? 네. 2억대 초반에서 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한 14억까지 갔더라고요. 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한 반은 팔았어요. 대충 여러분 견적 나오시죠? 이런 스타일로. 그거 말고 많은데. 용산 한번 오세요. 용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용산 현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들고 가면 됩니까? 거기는 가도 돼요. 왜냐면 거긴 지분 쪽에 것도 없고 네. 건축업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오셔도 돼요. 궁금하네요. 저희는 동서도 다 걷었고. 재개발 투자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어렵다는 거. 아주 어렵다.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봐요. 왜냐면 사람들이 번적을 못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어. 몇몇만 주의하면 돼. 이렇게 경쟁자가 저한테 경쟁자가 있죠. 그 몇 명만 예의주시하면 돼. 말고는 경쟁자가 없어요. 그게 전체의 매력이라고 봐요. 쉬우면 누구나가 이거를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또 다른 경쟁자가 또 생겨나는데 네.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특히나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의 주민들을 만나는 건 이건 이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저희 사무장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민들을 하나하나 만나다 보니까 계속 하루하루마다 배운대요. 이건 몇 년 하면 이제 도가 트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쟁자 양성이 쉽지가 않아. 빠르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어렵다는 게 가장 메리트라고 봐요. 이거는 지금 제 수준에서도 뭐 돈 있다 이거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네. 네.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 물건이 물딱지래. 근데 물딱지야.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물딱지인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물딱지가 아니야. 매도자 입장에서 매도자가 물딱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 팔라 그래 싸게. 싸게 팔려고 그래요. 던지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야. 이것도 너무 어려운 거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어머니하고 아들들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수가 받아서 가지고 계신데 이걸 한 물건 내놨어. 근데 보니까 아파트가 6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개사 연락이 왔어요. 전 대표님 이거 아파트 제대로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 보내주세요. 딱 보내왔더라고요. 딱 봤더니 아파트가 6개 나오는 건데
이분들은 아파트 한 개 나오는 걸로 알고 팔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계약금 샀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1년에 한 5번 정도 그러면- 있어요. 네. 그 사실을 안 알려주고 그냥 계약금을 보내는 거네요. 그죠. 계약서 도장 찍으실 때는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그죠. 매도자는 모르잖아요. 매도자는 모르죠. 네.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럼 물딱지 가진 매도자도 이거 왜 사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분은 고마워해요. 내 거 해결해 주고. 해결해줘서. 저를 바보로 봐라. 물론 제가 안 가고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은 가지만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은 바보로 봐요. 그걸 왜 이렇게 비싸게 산 바보로 봐요. 이 호구 자식 이러면서. 그렇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모르고 사는 물딱지도 많지만 물딱지인 줄 알고 파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아 반대로. 아 재밌다 그것도. 네. 보통 이제 잘못 사는 경우에 사이드에서만 저희가 보니까 네, 잘못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게 이런 거예요. 사연이 있거나. 이 법에서 아파트 안 준다 그랬어. 근데 이 법에서 아파트 준대. 네. 근데 네이버에서 계속 검색했더니 이것만 검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막 검색해봤더니 이 물건이야, 자기 물건이. 아파트 안 준대. 막 다 검색해봤더니 안 준대. 그래서 전문가한테 갔더니 안 준대, 또. 근데 이 현장은 이 현장이 아니고 이 현장이었던 거예요. 이 법에선 줘. 이게 많아요. 진짜 네. 재밌다. 재밌죠. 진짜. 네. 그런 매력들이 있다. 네. 재개발이. 네. 뭐 그래서 재개발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